셀러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하고 셀러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고, 마케팅은 절대 광고가 아니거든요. 아, 저게 바로 마케팅이구나. 가장 좋은 가격이라는 무엇일까요? 죄책감 절대 느끼지 마라. 반갑습니다. 저는 북클럽장을 맡은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북클럽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셀러들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셀러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하고 셀러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넣으면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약간 강의와 북클럽을 살짝 섞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꼭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한 파트는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리뷰하는 내용이 있고, 또 24년 트렌드를 약간 예측해보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24년도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2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리뷰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결국 셀러들이고 쇼핑은 이런 트렌드 이후에 따라오더라고요. 유행을 좀 앞서가기보다는 유행이 있은 다음에 쇼핑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북클럽 또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었고요. 평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난한 상품이나 3등의 변화 현상, 양극화, 다극화, 단극화 이렇게 다양한 극에 다 달아있는 그런 모습을 작년에 보여줬다. 40페이지에 보면 온보딩만큼이나 오프보딩 또한 중요하다. 오프보딩이라는 게 퇴사 절차, 법적 문제, 보안 문제, 여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시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평판 관리나 향후 인재 관리 측면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루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도 두세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개념으로 왔다. 그러니까 평균이 실종되었다라는 말이 어울리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온보딩, 오프보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보딩은 두 개로 나눠서 입사 전, 입사 후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입사 전에는 저희가 특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화한 발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채용을 하면 100개 정도의 이력서를 보면 그중에 10명 정도를 면접을 보고 그중에 한 명은 입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한 명이 입사를 하기로 했다가 한 일주일 뒤에 안 온다 하면 이제 회사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날아가더라고요. 와,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입사 직전에 이 사람을 잡아놓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한 발송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보딩이라는 건 사실 저희도 좀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퇴사잖아요. 사실 오프보딩 시스템은 세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아니다, 세팅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회식도 사실은 거의 지원이 안 됐었는데 회식을 지원하고 팀원분들끼리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감사 선물이나 비공개로 상여금이나 휴가 지원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나왔던 키워드가 알파 세대라는 거. 15년 단위로 이런 세대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이제 알파 세대라는 게 이제 생겼죠. 2010년도부터 2024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스마트폰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진짜 디지털 원주민이 이제서야 등장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알파 세대라는 키워드가 정말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먹태깡이었거든요. 왜 먹태깡이 성공했지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48페이지를 보면 어른이 됐다는 건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코로나19 이후 홈술 문화의 확대나 안주용 과자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며 어른용 과자가 유행한다. 먹태깡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먹태깡 성공 요인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뉴트로, 옛것에서 찾은 신선함 덕분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키워드인 스핀오프 프로젝트, 먹태깡에서 먹태와 깡을 구분을 하면 깡이 핵심이잖아요. 깡을 유지한 채로 다양한 것을 넣는 형태의 유연하게 대응하는 스핀오프 프로젝트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여기서 가장 흥미롭게 해석을 했던 게 어른이라는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이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린이랑은 구분되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홈술 문화, 안주라는 카테고리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먹태깡을 한 4-5박스를 한 번에 샀어요. 가격은 개당 한 4-5천 원 정도 줬던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 간식 코너가 있는데 먹태깡으로 싹 다 깔았었어요. 간식 코너에다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스페셜 음식을, 간식을 딱 갖다 놔요. 그리고는 그 제품의 특별한 마케팅 사례를 공유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함께 공부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온라인 셀러로서 살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마케팅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F&B 마케팅이랑 그 다음에 뷰티 쪽, 음료수랑 패션 쪽, 이 세 가지 마케팅에서 정말 많은 사례를 찾아요.
리오프닝 이후의 공간 전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58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가지 않는다. 간 김에 물건 또 사는 것이다. 2023년도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다. 코로나19 동안 소비자들의 삶의 축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이후 오프라인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궁금했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다만 구매 채널로서가 아니라 브랜드를 경험하는 놀이터로서의 역할이 바뀌었던 한 해였다. 오프라인은 왜 존재하지? 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레 구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그렇다 보니까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팝업이 엄청나게 크게 요즘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유행했지를 생각을 했더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둘 다 원하고 있더라고요. 왜 오프라인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다시 돌아오라는 뜻으로 생존을 위해서 팝업을 많이 열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만드는 게 온라인 브랜드잖아요. 저희 같은 브랜드는 새로운 기회로서 이제는 내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회 때문에 아마 팝업을 조금 많이 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팝업이나 유아용품 박람회 그런 데를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재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픈 채팅, 같은 관심사로 이어지는 인연이다. 친구 추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공통의 취미로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게 카톡 전체 대화량의 40%를 오픈 채팅방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를 좀 명확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오픈 채팅방은 말 그대로 메신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찾아가서 보기가 힘듭니다. 즉 정말 좋은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유아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오픈 채팅방으로 사실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미 강하게 구축된 분야의 저희 유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가 좀 전문적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의 정보가 필요한 곳들, 결혼, 이사, 인테리어, 지역, 맛집, 공동구매, 핫딜, 여행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여행용품을 제 주변 분에 누군가가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데 어디서 시장 조사를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채팅방을 권해서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좀 취득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베트남, 일본 이런 나라의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취득했는데 이런 방이 몇백 명이 정말 활성화돼서 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찾아봤더니 당연히 정보를 취득하는 게 1차 목적인데 거기 방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거기에 픽업이랑 또는 유심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심이나 픽업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자기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정보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마케팅이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방장분의 이름을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니까 이제 그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 10,000원 더 주더라도 이제 그 호텔까지 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보면서 여행은 또는 여행용품이나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 마케팅은 절대 광고가 아니거든요. 나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발행하고 사람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을 꼭 한두 개 정도는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불황을 극복하는 혁신의 힘. 이 챕터가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고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8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는 진정되었지만 경제의 회복은 더뎠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삶을 바꾸는 혁신 상품으로 세상에 없던 수요를 창출하는 뉴 디맨드 전략을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2023년 기업들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기존 제품에 파격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더해 욕망을 자극한다.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서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 파격적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욕망을 자극한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아사히 캔맥주. 저도 이거 보고 너무 특별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스탠바이 미 고 해서 이동형 스크린 TV가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제품
제품을 9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유튜브로 찍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효과적인, 정말 큰 효과를 보는 게 바로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혁신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불황을 극복하는 혁신의 힘에 대한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창업하기 직전에 그 주방용품 회사를 다녔는데, 주방용품 관련된 그 회사에서는 까만색 후라이팬, 짙은 남색, 보라색 후라이팬, 짙은 빨간색 후라이팬이 무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흰색깔 후라이팬이 수년 전에 나왔죠. 모돌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흰색 후라이팬이 정말 이 제품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디자인의 변화, 색깔의 변화가 가장 컸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왜 과거에는 안 됐을까? 과거에는 불을 켰었고 흘러 넘치면 탔었고, 그렇다 보니까 후라이팬의 겉면은 무조건 짙은 색으로 돼야 됐었죠.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문화 여러 가지 때문에 흰색 후라이팬이 어느 순간 유행할 수 있는 순간이 왔고, 그러면서 이 디자인 혁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모돌이 이 후라이팬만으로도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를 봐도 분명히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 제품이 녹이 슬지 않는다, 발로 차도 괜찮다, 마케팅으로는 분명히 튼튼한 재질 이런 걸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특징은 이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이 되었고 고장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서 좋은 제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사이버 트럭 정말 특별하게 생겼죠.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처럼 생겼거나 또는 테슬라의 모델 3 디자인 그대로 해서 이게 나왔다면 아마 유행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인식 또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 제가 말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9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거나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방식은 바로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쁘게 만드는 거 말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거 말고 정말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그 시대에 부응하는 디자인이었다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다. 24년도 트렌드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와닿았던 건 분초사회, 그리고 호모 프롬프트,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당신은 TV를 보면서 잡지를 뒤적이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 적이 있는가? 유튜브 요약 영상을 본 후 드라마를 본 것처럼 대화를 한 적이 있는가? 요즘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시간의 가성비, 시성비라는 게 극도로 중요시 되었다. 사용 시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간이 돈만큼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돈이 시간보다 중요했는데 현재는 동등하거나 또는 내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최저가를 구매하려고 검색했다. 그 자체가 만족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이야기가 많이 와닿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똑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쇼핑 셀러들이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유튜브에서 2번 정도 컨텐츠 찍은 게 알리익스프레스 들어와봤자 한국에 별 그거 없을 것이다, 그냥 유행이다, 그냥 끝날 거다 라고 했던 게 시성비라는 거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패 없는 쇼핑이 너무 중요해졌다는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알리에서 주문했는데 내가 한 번, 2번, 3번 내가 원치 않는 제품을 경험을 하고 나면 안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찾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다. 즉 시간이 2번이나 소비되잖아요. 내가 찾는 것도 힘들고 결국 기다려서 물건 받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실패해버리고, 이 2번의 경험을 하면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2번을 성공해야 된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한 가지가 성공을 하고 2번째 게 더해졌을 때 정말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반대 사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진짜 알리가 3년 전에 코로나 극초기에 한국에 진입을 했으면 아마 시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우리는 집에 있어서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때는 시성비가 생각보다 그만큼까지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알리가 그때 진입을 했으면 정말 큰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히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알리는 생각보다 크게 힘을 못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관련된 호모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림, 소설, 코딩, PPT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가 등장했다.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우선은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은 요즘에 제 핸드폰에 많이 뜨는 AI 사진
합성 자연스럽게 해주는 부분은 정말 와닿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바로 세라팀에 이거 검토 지시를 했거든요. 이 회사랑 우리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찾아봐라. 외국인 모델 컷이 너무 좋고 그것도 야외 모델 컷. 와, 다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패션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AI를 좀 활용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올 것 같고요. AI가 우리 쇼핑몰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줄까? 재고를 가장 절감을 해줄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고비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아무리 제공을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광고비로 먹고 살잖아요. 쿠팡 로켓 배송이 계속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로스를 했냐면 광고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결국 광고비를 많이 벌려고 하고 우리는 광고비를 적게 내려고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과연 2, 3년 뒤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서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부분을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모든 마케팅에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격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가격은 하나가 아니다. 같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버라이어티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공급자와 유통자는 가격 책정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격 전략 정책은 플렉시블이었어요. 가격은 하나인데 어떤 때는 작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커질 수도 있다. 저희 직원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가격은 절대로 정해진 게 아니다. 언제든지 플렉시블한데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가격 낮춰라. 근데 다시 올리면 되잖아. 뭔 걱정이야. 기획전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다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하다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 자체가 한 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가격 측정을 할 때는 어떤 채널에서는 얼마, 어떤 채널에서는 얼마, 어떤 기획전에서는 얼마,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제는 설정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3페이지 가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이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세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질문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시장 가격, 쉽게 표현하면 경쟁사 가격, 고객이 느끼는 나의 추가 가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저는 가격을 설정합니다. 원가라는 키워드가 완전히 빠져있죠. 내가 10,000원에 갖고 왔든 20,000원에 만들었든 내가 어떻게 했든 원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모든 가격은 시장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 이야기 하나 더 하면 가장 좋은 가격이라는 무엇일까요? 우리 제품을 비싸게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끔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싸게 파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격이란 것을 저는 한 줄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객이 지출 가능한 최대의 금액이 바로 좋은 가격이다. 고객이 지출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면 고객이 힘들어지니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안 생기면 우리 회사가 없어지면 결국 피해는 고객이 받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가 명품을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가격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절대 느끼지 마라. 고객이 지출 가능한 내에서는 무조건 최대로 받아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대신 그 이익이 고객한테 다시 전달될 수 있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셀러들한테 숙명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9페이지에 좋았던 게 원가보다 높아야 되는 거는 판매가, 판매가보다 높아야 되는 건 가치.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희 회사 직원분들 또는 사회 초년생분들 저희 회사 입사하고 나면 제가 이제 온보딩 할 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연봉과 자기 역량 어느 게 더 높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농담하듯이 회사가 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회사 다니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많은 연봉을 줬으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내 역량이 연봉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역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연봉이 따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너무 좋다. 대신 안 좋은 회사는 내 안은 올라갔는데 연봉이 안 따라오는 경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회사겠죠. 그때는 그 회사 바로 떠나라. 그래서 자기 역량을 연봉 위에 올려놓고 내 역량이 올라가고 연봉이 따라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 함께 만들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쨌든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지루하지 않았을까 좀 우려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